최근 주식시장에서 몇몇 종목들이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 조작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 며칠 주식시장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미심쩍은 흐름이 있었고 금융위와 검찰 등이 이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의 의문점이 좀 풀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오를까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경제 펀더멘탈도 안 좋고 그동안 굉장히 침체 국면이었고 그런데 왜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를까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 의문점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의문점이 이제 주가 조작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겠죠. 이게 히스토리가 뭐냐면은 갑자기 24일이었습니다. 이제 월요일에 특정 종목 8개가 갑자기 하한가를 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0%거든요. 그러니까 하한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놀래겠죠. 예. 이거 왜 떨어지는 거야? 근데 뾰족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찾아봤더니 일단 외국계 은행 소시에테 제너럴에서 매도 물량, 매도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과연 이거는 무엇이겠느냐고 봤을 때 마진콜,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거금 요구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차액 결제 거래 부분에서 문제가 터졌을 거다라고 요 정도까지만 사실 예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하한가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칩니다. 예. 그러면 뭔가 있다. 왜 이렇게 하한가가 나오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는 차액 결제 거래 CFD가 문제가 되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봤을 때 좀 더 깊게 들어보니까 이게 주가 조작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일단 CFD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반대 매매는 이제 강제 청산을 얘기합니다. 반대 매매가 일어나다 보니까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증거물이 부족하니까 또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다. 그래서 제가 이거 봤을 때 되게 복합적으로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급락한 어떤 8개 종목 중에서 아직도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 4개 예. 종목은 계속적으로 하한가 나오고 있거든요. 매도 물량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의 이제 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종목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처음에 예. 사실 그 24일 날 당일날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증권가에서도요. 이거 왜 빠지는 걸로 몰랐어요. 예. 공통점을 이제 찾아야 되겠는데 다 다릅니다. 뭐 어떤 거는 가스 기업이고요, 어떤 거는 뭐 금융 기업이고요, 뭐 어떤 게 전지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이 뭘까라고 봤는데 일단 유통 주식 비율이 적습니다. 5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에 되니까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거래량이 작다는 얘기는 시세 조작하기가 딱 좋죠. 예. 왜냐하면 조그만의 그 전주 우리가 보통 이제는 물량을 갖고 있는 분들,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만 어느 정도만 모아놓으면은 그렇잖아요. 유통 물량이 작다 보니까 시세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가 시세 조작을 못하는 이유가 물량 주식이 너무 많거든요. 불가능한 이유고 대신에 반대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시세 조작하기에 딱 좋은 게 물량 주식이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겠고 그래서 유통 주식이 좀 작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일단 신용 거래가 용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용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탄탄한 기업이면은 주식을 이제 담보 잡아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신용 거래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가 조작을 하는 쪽에서 아마 타겟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업종만 놓고 보면 공통점은 좀 찾기 힘들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상당히 비슷한 구조적인 있죠. 상황들이 있었고 이 주가 흐름이 호재 없이도 또 폭등을 했고 또 무더기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한가를 찍었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얼마나 떨어진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가스만 좀 보겠습니다. 예. 뭐 8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서울가스만 좀 본다 그러면 차트를 봤더니 4월 17일에 이게 종가 기준이 한 49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21일이었고 그래서 17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21일 날 종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때가 한 46만 7천 원 정도가 됐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거래량도 괜찮았고 뭐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 일반적인 추세였다가 갑자기 24일 월요일 들어와서 하루 만에 14만 원을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이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사실 하회 물량, 그러니까 물량이 매도 폭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17일 같은 경우는 49만 원, 그다음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46만 원에서 오늘 종가로 아직 오늘 종가는 아니지만 오늘 현재 거래량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11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오늘도 서울가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원래 있던 가격에서 반토막이 났고요. 그 반토막에서 또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선량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네, 정말 자기의 모든 투자금을 다 잃은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실제 제가 좀 이 8개 종목의 그 차트에 1년치나 한 2년치, 3년치를 쭉 봤는데 실제 그래프를 본다 그러면은 치고 올라가는 때가 작년도 한 5월, 4월쯤이었어요. 예. 일반적인 추세로 가다가 한 4월, 5월쯤에서 급격하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한마디로 이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근데 다 똑같습니다. 이 8개 종목이.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게 아마 드러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투자자들 가운데 연예인들도 있고 또 가수 임창정 씨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데 이 투자금과 손실금도 상당하던데 우선 임창정 씨는 본인은 피해자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뭐 개인적 말씀 좀 드리면 임창정 씨는 정말로 주식을 모르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인데 이게 뭐 피해자가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저라면 인터뷰 그렇게 안 하겠죠. 왜냐하면 통정 거래를 했다는 걸 아예 본인 입으로 다 얘기했거든요. 예. 통정 거래라는 거는 일단 짜고 주식을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지정된 시간에 뭐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임창정 씨가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빚이 뭐 60억 원 생겼다, 압류 들어올 거다. 또 하나는 이제 뭐 30억 원 투자해서 나도 피해자다 하는데 사실 통정 거래라는 건 뭐냐면 뭐 임창정 씨도 그렇고 임창정 씨 뭐 지인도 인터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맡겼다라는 거죠. 내 통장을 맡기고 내 모바일도 맡기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래를 대신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예.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그냥 알아서 맡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을 봤을 때 이런 쩐주들이 필요합니다. 크게 투자하신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뭐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지켜봐야겠지만. 그렇죠. 네. 통정 거래를 했다는 게 본인 입으로 지금 말했기 때문에 예. 저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정말로 모르시는구나. 이분이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정도로 사실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주가 조작에 일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뭐 공범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주가 조작의 쩐주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피해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과연 피해자겠느냐. 뭐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예. 굉장히 좀 어려움에 당할 가능성도 있고 그 지인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통정거래에 대한 본인 입으로 실토를 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수사 결과 나와봐야겠지만은 예. 동조를 했다. 그 주가 조작에 동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네네. 같고요. 이 주가가 이렇게 하루 아침에 확 빠진 이유 좀 더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으로 꼽히는 게 이 차액 결제 거래 네. CFD입니다. 네. 이게 정확히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사거나 매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 어렵게 뭐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삼성전자 주식에 한 6만 원이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면 6만 원이나 보고 만주를 내가 만약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 6만 곱하기 이제 만주잖아요. 그럼 예. 6억 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CFD를 활용하게 되면 증거금 40%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40%만 돈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6억 원에서 40%니까 2억 4천만 원만 내가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의 차액 아니면 3억 6천만 원은 증권사가 빌려줍니다. 빌려줘서 이제 주식에 투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러면 투자를 해갖고 이익이 난다, 주식이 상승했다 그러면 그 이익만큼 일단은 내가 수익을 얻겠죠. 대신에 그 증권사에게 수수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도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수수료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 그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증거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더 증거금을 요구하게 되고 만약에 그 증거금을 요구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마진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영화에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마진콜 상태에서 증거금을 채우지 못한다. 그럼 반대 매매에 들어가요. 반대 매매는 뭐냐면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청산해 버립니다.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딱 그겁니다. CFD를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켰는데 이게 주가가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경우라고 봐요. 뭐 내부에 배신자가 있거나 아니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일단은 수사가 시작이 돼서 그걸 눈치를 채고 빠졌거나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증거금을 요구했는데 그걸 못 맞춰줬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계속 일어났다. 이러면서 사실 이제는 이 사태가 이제 드러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CFD 같은 경우는 증거금 4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2.5배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따져보면은 그 정도로 이제는 위험 상품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번에 이 CFD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어디서 빠지는 거야? 왜 빠지는 거야?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소시에테
제너릭 여기서 빠졌거든요. 그럼 봤을 때 외국계 증권회사예요. 근데 CFD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계 증권회사가 외국계 증권회사로 위탁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투자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증권회사에서 했는데 이걸 누가 했는지를 알 수 없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개선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는 나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 매매에 걸리게 되면은 뭐 청산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봤을 때 8개 종목은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예, 계속해서 좀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이 과거 주가 조작과 흐름과는 조금 더 이번에 달라 보이거든요. 네네. 사실 과거에는 한 번에 확 올렸다가 뭐 이득을 본 후에 네. 쫙 빠지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상당히 단계적으로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번에 정황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은 아마 안 걸렸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봤을 때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작년도 상반기였던 것 같고 3년 동안 꾸준하게 아마 주식 수를 모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는 뭐 업계에 따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계 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자산가들한테. 여기에 맡기면은 돈이 불려준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통정 거래가 가능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지금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과거에는 한번 크게 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끔 들어간 거죠. 예. 한마디로 이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내서 또 어느 부분은 빠지게 되고 이게 통정 거래거든요. 계약된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들어가고 빠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에 안 띄게 아마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그렇죠. 조작을 네네. 해온 정황이 보인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금융이랑 검찰이 사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 의심 일당 10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고 네. 이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이 정확한 내막이 밝혀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밝혀질 거라 봅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예. 누가 나섰냐 그러면 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게 잘 주목이 안 하시는데 엄청난 무서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에요. 이게 사실 뭐 일명의 검수한박 때문에 사라졌다가 다시 한번 한동훈 법무장관이 다시 한번 일으킨 게 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알려졌었어요. 그냥 무조건 걸렸다 하면은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는 기관입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도. 왜냐하면 뭐 금융결제원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거래소든지 전문가들이 파견을 나가서 검찰과 같이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조직인데 이번에 이 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에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해요. 왜 이게 갑자기 주식 조작을 했던 분들이 어그러졌을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가 일단은 내사에 들어갔을 겁니다. 분명히. 내사에 들어갔는데 그걸 눈치를 채고 큰 전주가 아마 나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눈치를 미리 발을 뺀 그렇죠, 미리 발을 뺀 거죠. 예. 여기서 내사 들어가고 여기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가 빠르신 분이겠죠.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빠지게 되니까 큰 전주가 이제 나가게 되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먹으러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에서도 뭐 약속을 어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제 24일 출국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24일 날 터졌거든요. 근데 그날 바로 출국 조치를 했다는 얘기는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미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그렇죠. 내사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예. 이미 조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수사 방향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된 건지 뭐 정보가 정말로 빠르신 분들이 얻어서 나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사 상태였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수사에 대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무서운 기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아마 이번에 왜 그러냐면 존재 가치를 드러낼 거예요.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지 이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분명히 수많은 아마 자료 조사도 했을 것이고 예. 지금 언론에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공개 수사로 가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그 조직력으로 아마 이번 사태를 파헤쳐서 본인의 존재 가치를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드러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편 SC증권 측 입장도 혹시 나왔습니까? 예, 지금 입장은 정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고위급 뭐 거기에 내부 직원이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합법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SC증권 입장에서는요. 단순 주식의 위탁 매매업을 한 거거든요.
그럼 맞죠. 위탁 매매한 거 맞고 예. 그다음에 이게 그럼 불법적으로 아니면은 다른 루트로 해서 매도 물량이 났냐 그게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상적인 고객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냥 위탁한 거니까 매도해달라니까 매도해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문제는 없다. 이 SG증권 입장에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개편을 해야 돼요. 사실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매도 던지면 누가 던졌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 투자했는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 자체가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를 했고 누가 거래를 했는지가 보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CFD의 문제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이번 사태가 단순히 관련 종목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있죠. 이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봤을 때 세 개 종목은 계속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매도 잔량이 아직도 한 189만 주 남아 있어요. 하루 만에 빠지는 게 지금 5만 주씩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보세요. 5만씩 빠지는데 아직도 잔량이 189만 주나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빠질 일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 30% 나왔죠. 선광도 있는데 여기가 166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빠질 일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뢰를 좀 잃어갈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시경제나 매크로 경제를 봤을 때 이게 주식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너무 오르는 거예요. 예. 너무 의아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조작 세력이 이렇게 끊임없이 꾸준하게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봤을 때, 개인 투자자 봤을 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일단 이거 왜 올랐을까라고 봤을 때 오른 이유가 없다? 그러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 돈 잃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멈칫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시장의 신뢰 회복이 문제다. 그래서 신뢰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선제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번에 3년 동안이나 주가 조작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알면서도 그래도 한번 투자해 보지 이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런 분들 또 투자를 예정하신 분들한테 네.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일드 리세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만한 침체 구간으로 가고 있고 확실히 미국 경제는 우리나라도 침체 국면이에요. 예. 근데 침체 국면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신용 투자입니다. 한마디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나와요. 이럴 때 보면 왜냐면 예. 자기 돈이 없다 보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절대 비투는 금물이다. 그러니까 과도한 레버리지는 금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아까도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내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보통 쫓아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가 매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도 물량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거 쫓아 들어가다가는 그냥 뭐 하한가 계속 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뭐 저가 매수라는 거는 본인의 뭐 판단하에서 움직이겠지만은 예.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CFD에 대한 차액 결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제 개선이 규제가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담보 비율이 지금 40% 물론 이게 예년에 더 높았어요. 그런데 이 담보 비율을 조정을 통해서 반대 매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뭔가 금융위에서 아니면은 뭐 정책을 통해서 이 담보 비율을 좀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시 국내 증권사가 표시되게끔, 그다음에 누가 투자했는지도 표시되게끔 해주는 것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날까 과연 이런 문제들이. 예. 그래서 저는 좀 의아스럽고 이런 규제 개선이 좀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규제 개선과 더불어서 어쨌든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 네. 시점입니다. SG증권 사태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